자, 형법 최신 판례 8회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비교하라고 이제 제가 넣는 겁니다. 1번 공직선거법 그 251조 본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같은 조단세 공공이익에 관한 때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해서 정법정지이며 손칙에 반하는 무효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맞죠? 공직선거법의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은 그 명확하다 봤습니다. 그런데 2번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내용은 전법정지 명확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보셔야겠어요. 전기통신 관련돼서 공익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못한 표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틀렸고요. 요 2번이 이제 이번에 경찰관부 기출됐던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자, 3번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 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의료법 33조 2항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관련돼서 공공의 이익 명확하고 통신과 관련돼서 공익이라는 표현은 명확하지 못하고 그 다음 의료개설 자격 요거 있는데 약사 자격 판례도 있죠. 그죠? 자격 있는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약사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는 이거 처벌하죠. 처벌했던 판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판례 원래 있단 말이에요. 약사 자격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빌려주건 자격 있는 자에게 빌려주건 다 처벌한다. 그죠?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죠. 그리고 이 판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비슷한 판례들을 이제 모아놨습니다. 예. 자, 3번은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4번 포괄일제 뇌물수수 범행이 특가법 2조 2항 그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소액의 범위는 위 규정의 시행 이후 수상 금액을 한정이 된다. 맞죠? 자, 먼저 이렇게 포괄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이 됐어요. 예, 구법에서 신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행위 종료 당시에 시행되는 법은 신법이기 때문에 1조 1항에 따라서 이 신법대로 이 범죄 전체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 근데 우리 특가법이 있어요. 과거에도 형법이 있었고 형법은 그냥 계속 형법입니다. 형법이 쭉 규정이 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예전에 없던 특가법이 새로 시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뇌물죄를 처벌할 때 일반적인 뇌물죄가 형법에 있지만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었다면 이건 특가법에 따라서 가중처벌한 규정이 신설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이제 3천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걸 따질 때 이 전체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특가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특가법이 시행된 이후 요 부분만 액수를 지금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9천만 원 받았더라도 여기서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 3천이 안 된다. 그럼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형법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받은 돈만 해서 볼 때 4천만 원 받았다. 3천을 넘었다. 그래야만 이제 특가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실행 종료 당시에 신법을 적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새로 시행된 특가법이라면 그 뇌물의 범위는 그 시행 이후에 특가법 시행 이후에 수수한 돈만 딱 제한해서 그 돈의 액수를 가지고 특가법 적용 여부를 따져본다. 이런 판례죠. 맞습니다. 자, 5번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 운전하다가 1차로 진행하던 가외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가외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2대는 급정차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의뢰 차량이 앞차를 연쇄추돌 해서 의뢰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차는 상해 입혔고요. 이때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 사상 결과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 방해치상죄 인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갑자기 차를 정차하는 바람에 뒷차들이 연쇄추돌하고 다치거나 죽었죠. 예,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뭐 큰 논점은 없는데 이제 논점이 있다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상당 인과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예견 가능성도 있고 두 개 다 있다고 봤죠?
원래 이 결과적 가중법에서는 이 판례가 인과관계랑 이용 가능성을 분리해요. 그냥 인과관계와 이용 가능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합쳐서 상당 인과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당 인과관계와 이용 가능성이다 이렇게 분리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긴 한데 큰 노점은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걸 막 속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셔야 될 거는 갑자기 차를 정차함으로써 뒷차들이 다치게 하였다면 치사상죄에 관해서도 책임을 진다. 그 정도 보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6번. 갑과 자신의 남편에게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아들 등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 합세해서 구타하기 시작했고 갑은 벗어나기 위해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상의를 가게 됐습니다. 이 발버둥 치는 과정이라는 게 소극적 저항행위죠. 소극적 저항행위로 인해서 정당방위 될 수 있다. 맞습니다. 7번. 현재 군수로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특정 후보 출마가 확실시되는 피고인이 같은 정당 지역청년위원장 등 선거 구민 20명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정당행위로서 요성이 조각된다. 틀렸죠? 자, 식사 제공 판례는 이제 몇 개가 있어요. 자,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거 제가 돼요. 그리고 정당의 당원에게 술값을 대신 내줬다. 이것도 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안 되는 판례가 하나 있죠. 후보자의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것은 제가 되지 않나 봤죠. 선거 구민이나 일반 정당 당원도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막 밥 사주고 그러면 안 돼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근데 어차피 후보자의 친족이나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 후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자기 아버지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보자 친족에게 식사 제공하는 것은 정당인으로서 선거법 위반이 제가 아니다 이렇게 봤죠. 가족들한테까지 사주는 것만 우리 무죄가 되고요. 기타 다른 사람들 사주는 것은 전부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7번 틀렸죠. 8번. 철도 노동조합과 산하 지방본부 간부인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군요.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한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자유사 제압될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안전운행 투쟁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 성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8월달 판례인데 이제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해서 무조건 위협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적법한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그래서 이제 노동쟁의가 파업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죠.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요건을 갖추면 이제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근로자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단.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비폭력적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차. 2개 거쳐야 되죠. 찬성 절차, 조정 절차. 거쳐야 되죠.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목적이 부당하다. 네, 목적이 부당하다. 그래서 근로조건 향상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뭐 나머지 볼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예, 목적이 부당하면 바로 유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걸 조금 더 완화시켜 보고 있습니다. 판례 추세가. 그래서 목적이 부당하더라도 나머지 요건을 다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다 지키면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완화돼서 판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네 번째 줄 키워드. 안전 운행 투정의 주된 목적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유죄다 그랬어요. 근데 목적이 좀 정당하지 않더라도 자, 두 번째 줄에 업무 관련 규정은 철저히 준수했고요. 수단 방법이 잘 지켜졌고, 세 번째 줄 사업 계속 자유사를 제압할 정도는 또 아니었고, 그죠? 그런 이제 나머지 절차들을 다 갖췄다면 이게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완화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9번.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행위와 대원본 관계에 있는 처방전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을 적용할 수 없다. 맞죠? 자, 처방전을 주고받는 행위는 서로 주고받는 행위는 대항범입니다. 대항범 내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총칙을 적용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법이나 각칙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총칙을 절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 맞는 지문이고. 다만 이제 주고받는 대항법관이 아니고 그 외부에서 관여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외부 관여자에 대해서는 총칙을 적용해도 좋다. 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맞습니다. 10번.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 임원 등이 유상증자에 관한 납입 과정을 위해 돈을 빌린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줌으로써 일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납입 과정에 관한 공동전범 죄책을 물을 수 있다. 틀렸죠. 단순히 돈을 빌려준 행위 자체가 공동 실행으로 평가되기 힘들다. 이렇게 봤어요. 설령 공모가 있었다 할지라도 공동 실행으로 평가되기 힘들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공동 전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공모는 있었지만 어떤 공범, 정범으로서의 역할 분담이 없죠. 그래서 원래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 정범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런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납입 과정을 알고 돈을 빌려준 경우 공동 전범의 역할로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봤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게임기 판례가 있죠. 그 청소년들 그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판례 있죠. 그것도 최신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기를 이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장소와 전력을 제공했던 경우 크레인 게임기가 이제 그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게임기였어요. 이 사람이 게임기를 운영하면서 크레인 게임기 정범이 됐는데 이걸 같이 운영한 건 아니고 그냥 장소나 전기만 제공해줬습니다. 정범으로서의 역할 분담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둘 다 공모가 있었더라도 공동 전범이 아니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범 아닙니다. 이거 설령 뭐 방조범 같은 거는 될지 몰라도 정범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0번은 틀렸습니다. 11번. 피고인이 갑등과 공모와 이른바 딱지점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 가격으로 시중 유통시켰는데 을 등이 그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 이행의 유예를 받은 경우 피고인 등 딱지점 발행인들과 을 등 딱지점 취득자 간의 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 성립되었다 보기 어려우므로 틀렸죠. 틀렸고 사기자 공동정모 성립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 딱지점이라는 것은 그 불법범이에요. 불법범이기 때문에 딱지점을 발행했다. 무조건 사기죄입니다. 딱지점 자체가 사기치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점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거기 두 번째 줄에 을 등이 그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것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막 팔아먹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딱지점이라는 걸 알았다면 딱지점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면 그 자체가 바로 공모가 바로 인정돼버립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가담했으면 바로 공모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딱지점인 걸 알고 가담하는 순간 바로 공모가 있다고 보고 바로 공동전범 성립이 인정돼버립니다. 두 가지 요점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자, 다시 보면 딱지엄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죄입니다. 죄명은 사기죄고 딱지엄인 걸 알고 가담하는 순간 무조건 공동전범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12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매매조 위반하는 수개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지로 처벌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무등록이죠.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영업범 그러죠. 영업범이라고 하면서 영업범, 상습범, 직업적인 범죄들, 직업범 전부 다 포괄일지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도 마찬가지 판례예요. 갑등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그 밑줄치기죠. 방조한 행위, 밑줄치고.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계속 이루어졌고 피해 범위도 동일하다면 2만 건, 3만 건, 5만 건을 배포했더라도 다 포괄일죄죠. 포괄일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정리해 드렸었죠?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 그 방조한 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만 번에 걸쳐 했더라도 다 포괄일제예요. 그러나 각 방조 행위 간의 관계를 물었다면은 경합범이라고 해야죠. 경합범. 그죠? 요거 이제 두 차례 정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14번. 환자 생명과 자기 결정권을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가 자신의 직업 장심에 따라 환자 양립할 수 없는 투기가 증언 하늘을 존중하는 방역 행위에 있다면 이런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게 여화증인 사건이고요. 이건 이제 그 판결 원문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예, 작년 최신 판례는 조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환자가 여호와 증인을 교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는 뭐냐면 이 사람의 생각은 수혈을 하지 마라. 수혈을 거부한다. 이 사람의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면 수술하다가 이제 피가 나면 수혈을 해야죠. 그죠? 환자의 생각을 존중한다면 수혈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환자의 생명을 존중한다면 수혈을 해줘야 돼요. 예, 그때 이제 판례가 뭐라고 봤냐면 둘 중에 뭐가 우선되는 거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명이 우선한다고 봤죠. 예, 원칙적으로 아무리 수혈을 거부하더라도 수혈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 예.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벌써 여호와 증인 교리를 믿어온 지가 10년째입니다. 10년째 이걸 믿어오고 있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교리가 자기 생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고하다고요. 나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의 의사랑 이 생명이랑 어떤 게 더 중하다, 뭐 경하다 비교할 수 없이 완전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뭡니까? 이 생명하고 이 사람의 생각하고 둘 중에 이걸 선택해도 무죄고요. 이걸 선택해도 무죄가 되고 어느 걸 선택해도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의사가 이 확고한 이 환자 의사를 존중해 줬죠. 의사를 존중해서 수혈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버렸죠. 죽어버려도 의사 탓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생명이 우선한다는 거. 그런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비교 형량이 어른 특별한 성이 있다. 확고한 신념이 있고 고를 때 안에서 생명과 자기 결정권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무죄다 이렇게 봅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15번 플레이입니다.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 되게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범위 원칙이다. 맞죠? 자, 모욕죄는 최근에 어떤 집단을 상대로 모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2번 나왔어요. 그죠? 맞는 질문이고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이제 사실공개 하시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써보세요. 자, 데모 쓰세요. 데모. 그래, X 하면 되겠죠. X. 그리고 또 뭐냐면 이제 여성 아나운서 연합회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노노데모나 아나운서 연합회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 둘 다 무죄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이거. 그죠? 이 이렇게만 딱 써요. 이렇게 딱 쓰고 그다음 설명드리면 되죠. 이렇게. 자, 노노데모는 이제 사이트예요. 데모를 반대한다. 이제 그런 사이트인데 이 노노데모 사이트 이 회원들은 다 이제 그 개도갈밥들이다. 개독교라는 건 이제 기독교를 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하하면서 이 사이트 회원들 다 정신병자들이다. 막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사이트 회원이 이제 2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그래서 그 회원들 2만 원이란다. 2만 명 회원들을 다 특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많이 희석된다. 이렇게 봐서 제가 안 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강용석 의원 사건이죠. 강용석이가 이제 여성 아나운서 연합회 이화여대 예상을 나온 여학생들, 여자들은 뭐 다 줘야 되는데 안 준다. 남자가 잠자리를 해야만 네가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의 어떤 그 성적인 부분에 관해서 비난을 했죠.
근데 회원들이 한 53명 정도가 있는데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 정도가 많이 희석이 된다라고 봐서 또 무죄가 됐습니다. 그죠? 자, 노노데모도 무죄고 여성 아나운서 연합회에 대한 비난도 무죄고 그때 이제 적용된 논리가 이겁니다. 집단 표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 정도가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개인이거나 모욕죄가 된다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16번. 자, 갑회사와 을회사 공인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내려지는 확정되기 전, 그 갑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병의사 생산 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라는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하고 또한 병의 저래처들의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경우 허위 사실 유포 엄방해죄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갑과 을이 우리에게 특허권이 있다. 특허권이라는 건 뭐 별거 없죠. 독점권입니다. 독점권. 자기가 발명한 것은 자기만 독점해서 팔 수가 있어요. 독점권. 그죠? 자기들에게 특허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나한테도 특허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주장하니까 이 사람의 특허는 가짜다. 독점권은 우리한테 있다. 이런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특허권이 진짜냐 가짜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 이걸 봐야 되죠. 진실한 사실을 유포했다면 무죄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허위 사실 유포로 이 사람을 방해한 겁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이 걸렸어요. 행정심판이 걸려서 이제 행정심판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행정심판도 이제 우리 판례 판결과 똑같이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 사람 권리 없다. 넌 권리가 없다. 2심도 넌 권리가 없다. 너는 권리가 없고 무효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도 없는 놈이 거짓말 퍼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3심에서 이게 심결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어떡합니까? 3심까지 가서 유죄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 주잖아요.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 무효라고 결정이 났더라도 아직 3심에서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권리가 있다. 일단은 무죄다라고 추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꼭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심에 가서 진실로 판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키워드는 그거죠. 무효 심결은 내려졌지만 아직 무효라고 확정되진 않았어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무죄로 추정해줘라. 그거죠. 자, 16번 틀렸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봤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니라 봤어요. 자, 17번. 피고인이 갑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마산시장 을과 회사 관계자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마산시장 을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틀렸죠. 자, 시장이죠. 시장 세모죠. 시장, 경찰 이런 업무들은 다 공적 사무입니다. 공적 사무는 업무에서 제외되죠. 틀렸습니다. 18번. 어업권자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양시장에서 자연산 모시기를 무단 채취했다. 자연산이라는 것은 자연이 키운 거기 때문에 아무도 주인이 없죠. 무주물입니다. 따라서 절도죄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19번.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공사 공제조합 대출금액을 축소, 고지하여 대출금 면책 사실 및 공제조합 출자 증권에 대한 가압류 사실을 숨기고 고지하지 않은 채 기망하여 계약금을 송금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맞죠?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사기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 사기죄가 되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아니다. 이렇게 보는 판례가 있죠. 5개 배웠었죠. 탈명체, 이입, 5개 배웠습니다. 그죠? 전에 정리해드렸어요. 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지난 회차 때 정리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할부금, 민업을 고지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을 알리지 않았다. 채권량도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중매매를 알리지 않았다. 입주권 전매 시세차를 알리지 않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노량진 이그잼 2단계 전범위 모의고사 때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건 이제 대략적인 건 다 설명이 드렸단 말이에요. 명의 신탁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는 되지만 그 매수인에 대해서 사기죄는 안 된다. 채권 양도를 알리지 않고 받았어도 사기를 친 건 아니다. 근데 그 수령한 돈을 소비하면 횡령죄는 된다. 그리고 이중매매 알리지 않고 후매수인에게 팔아도 후매수인에게 사기를 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매수인에 대해서 배임죄는 된다. 다 정리드렸죠, 이거?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을 알리지 않고 팔았을 때 사기죄 아니다.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판례가 이제 또 있습니다. 네,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자,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자동차 등록 명의신탁이에요. 부동산도 있지만 자동차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자동차도, 부동산도 괜찮아요. 뭐 자동차건 부동산이건. 자, 명의가 신탁되어 있다는 것은 이 수탁자 이름으로 자동차 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동산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신탁자 소유가 되지만 이 외부 사람, 병에 대해서 이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이 등기나 등록을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이 되는 거죠.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죠? 예.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얘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이 사람이 명의신탁을 알리지 않고 얘한테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팔아먹어도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가 소유자니까. 얘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등기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거는 횡령죄가 되고 이런 거는 뭐가 됩니까? 절도죄가 되죠. 동산이니까. 이거 알죠, 이거? 그래서 신탁자 자동차 훔쳐왔다? 자동차는 절도. 부동산 팔아먹었다? 부동산은 횡령. 된단 말이게 되는데 외부 사람한테 사기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수탁자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기 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사기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떤 판례가 있냐면 이 신탁자가 팔아먹은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신탁자가 팔아먹었습니다. 자, 신탁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팔아먹었을 때 얘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등기나 등록을 이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등기나 등록 이전을 반대하거나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걸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한테 팔았더라도 얘가 거절하면 등기는 절대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탁자가 팔아먹었을 때는 매수인에게 사기를 쳤다고 보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사기죄 안 되는 판례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수탁자가 팔아먹었을 때 말하는 겁니다. 사기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런 판례도 있단 말이에요. 신탁자가 팔았고, 수탁자가 등기 등록 이전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는 이 사람이 했을 때 사기죄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자, 좀 더 설명드렸습니다. 예. 자, 19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0번. 피고인이 갑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이 채권 양도 통지하기 전에 이를 추심, 수령했죠. 추궁해서 수령했죠. 이건 무죄. 사기죄가 아니죠? 사기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소비한 것은 횡령이 되죠. 그죠? 사기는 안 되지만 횡령은 됩니다. 따라서 사기죄와 횡령죄 둘 다 성립한다. 틀린 거죠. 횡령죄만 성립합니다. 틀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런 논점은 아닌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가 X고 소비한 것은 횡령죄가 된다.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21번.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자가 피난처 채권인 공사된 채권과 실제와 달리 크게 허위로 풀려서 유치권 경매 신청, 사기죄 시행착수 인정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 단순 유치권 신고는 사기죄 착수가 없다고 봤죠? 경매를 신청해야 돼요. 단순한 신고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22번. 대표회사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회사에 기록되는 것이므로 이 대출금을 인출하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처가 성립하고 슬러시. 일단 회사 돈을 함부로 쓰면 형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인 자금으로 대출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채워 넣었더라도 기소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자, 23번부터는 이제 계속 금전에 관한 횡령죄가 되는 판례들 쭉쭉 나옵니다. 자, 23번.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이 학교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대학 교비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용도가 특정된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24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상품을 양도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일 그날의 매출액 전부를 피해사 송금하되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해사가 위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상품의 판매 대금 중 일부 금원만 피해사가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홍보 비용 등에 사용한 경우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는 피해사에 위하여 상품 및 판매 대금 전액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보관자 지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함부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찜찜하죠. 그죠? 5줄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그죠? 그럼 제가 된다? 그러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25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학교 캠퍼스 이전 승인의 조건으로 법인 부담금을 부담하게 된 학교 법인이 교비 회계 자금을 그 수당 지급과 기부금 모집 등의 방법을 가장하여 법인 회계로 전출한 경우 업무상 형제 선입한다. 이것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와갖고 제가 됩니다. 맞습니다. 26번.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첩보할 의사로 법인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업무상 형제 불법 연기사 인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3번, 4번, 5번, 6번 쭉 읽어봤는데 뭔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됩니까? 무조건 다 죄가 된다 하시면 돼요. 다 죄가 된다. 그죠? 예,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죄가 돼요. 죄가 안 되는 거 외웠잖아요. 우리가. 죄가 안 되는 거. 그죠? 예,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금전 같은 것은. 수어프, 프라이, 익혀서, 전부, 지, 입에 넣고, 배가 변하니까, 낙, 담 하는 시, 선을 보내고 있다. 13개죠? 그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횡령죄예요. 다 횡령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보시면 됩니다. 괜히 그 골치 아프게 읽을 필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2번이나 써드렸는데, 그 정리에다가 그 두 문자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수어프 그 두 문자 꼭 외우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5번에 이제 교비 회계 자금이 있어요. 교비 회계 자금으로 어디다 이제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되겠죠? 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2년 전, 비교적 최신 기출이에요. 한 2년 정도 된 기출인데, 예, 거기 이런 기출물 지문이 있습니다. 자, 교비 회계 자금 나왔고, 거기다 써보세요. 거기다 써보세요. 빨간 글씨 써보세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교비 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지출하였다. 이거는 제가 되지 않죠. 그죠? 원래 교비 회계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라고 용도가 정해진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쓸 수 있는 데 썼단 말이죠. 이게 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읽어보고 보셔야 됩니다.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었다. 여기다 쓰면 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고 보시겠어요. 이건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예를 들어서 A가 갑한테 10,000원 줬어요. 10,000원을 딱 봉을 맡기면서 어떤 용도로 맡긴 거냐면 커피하고 빵을 사와라 이렇게 맡겼어요. 예, 커피랑 빵을 사와라 이렇게 10,000원 맡겼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갖다 뭘 샀냐면 커피랑 빵을 샀어요. 죄가 될 리가 없죠, 이거. 그죠? 정해진 용도대로 시킨 대로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썼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 잘 산 건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커피랑 빵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떡볶이를 사 먹었단 말이에요. 떡볶이를. 다른 데 썼잖아요. 이런 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용도가 특정된 돈들에 관한 판례들은 다 개인적인 지출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 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돈으로 쓸 수 있는데 썼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최신 기출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6번. 26번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된 적이 있어요.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럼 제가 되는 거죠, 일단. 자, 근데 이제 여기다 무슨 말 덧붙냐면,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기재를 하였다. 네, 이런 말이 나올 땐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이럴 때 불법 연대서 없습니다.
회사 돈을 빼낸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만 기재했을 뿐이에요. 돈은 회사에 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젠가 그젠가 정리된 적 있어요, 이거. 자, 그렇게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만 좀 더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어표 두 문자는 꼭 외워주시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27번입니다. 27번 작년 판례죠. 주식회사 임원이 참 여자였거든요. 여자였는데 자기 언니가 어떤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언니를 위해서 회사 재산을 막 갖다가 싸게 처분하는 거예요. 자, 주식회사 임원이 회사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하여 언니를 위해서 자기 언니한테 매월 받는 총 수익보다 싸게 임대를 정했고 통상보다 장기, 길게 언니를 위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언니를 위해서는 좋겠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되는 행위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배임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28번. 피고인이 피해서 자금을 인출하여 부의 자금을 조성한 뒤 자해 또는 제3자인 다른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영죄 불법 영득에서 인정되고 계열회사 전부가 피고인의 이름에서 할지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해주면 계열사 측에는 좋겠죠. 그러나 자기 본사인 회사에는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29번. 갑회사 및 의뢰회사 모두 자산관리자인 병회사 대표회사인 피고인이 갑회사 1인 사원의 동의를 얻어서 회사 수익을 의뢰회사 불법적 이전한 행위도 죄가 된다. 또 맞습니다. 지금 28번은 횡령죄고요. 29번은 배임죄죠. 그죠? 근데 죄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경찰 채용시험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를 죄명을 바꿔 출제한 예는 없어요. 그죠? 횡령죄를 배임죄로 속인다거나 배임을 횡령죄로 속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가 된다 보시면 돼요. 죄가 된다 보시면 되고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또. 100%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안 되고 바꿔 출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 예, 그게 뭐가 있냐면 2개 정도는 꼭 조심해야 돼요. 2개. 계주. 계주가 계금을 태워주지 않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뭡니까? 계주가 이제 개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자기 돈이거든요. 자기 돈에 대해서 횡령죄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횡령죄 아닙니다. 횡령죄 아니고 이거 배임죄죠. 이거 죄명을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약속어음이 있는데 약속어음을 부당하게 어음의 백지를 보충했어요. 네, 보충한 후에 이렇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자, 약속어음의 백지를 부당하게 보충한 다음에 이걸 유통시켜서 그 발행인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자, 이것도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라고 봤습니다. 판례가. 그죠? 네. 이거는 판결 원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횡령 배임을 꼭 구별해야 되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이건 횡령이랑 배임이에요. 배임. 아시겠죠? 자, 계주가 가진 돈은 계주 자기 소유가 됩니다. 자기 소유는 절대 횡령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배임죄만 돼요. 그리고 어음을 부당한 백지 보충했더라도 자기가 보충했죠? 자기가 보충한 것은 자기 거로 봅니다. 자기 거이기 때문에 형죄한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배임죄가 됩니다. 이 2개는 이제 횡령 배임을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뭐 우리 시험에서 횡령 배임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28번 맞고 29번도 맞고. 자, 30번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 전부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교사했거나 처음부터 관여했거나 전체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해야만 공동정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자, 반대로 뭡니까? 단순히 알면서 가담한 자는 무죄로 보고 있죠? 쓰세요. 알면서 X. 배임을 단순히 알고 가담한 자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 맞는 질문이죠. 31번. 대규모 기업 집단 내 어느 계열회사가 주채무자인 다른 계열회사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그 지급보증 채무 변제를 위하여 주채무자인 계열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로 자금을 차입할 때 추가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는 별도 배임죄로 평가할 수 있다. 틀렸죠? 잘 나오죠? 일단 두 번째 줄에서 부당한 지급보증 채무 부담 이거 배임죄 됐어요 이미. 그죠? 왜 회사 재산으로 보증 쓰냐 이거예요. 일단 배임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보증 채무 변제를 위해서 돈을 준 것이 별도의 배임죄가 될 거냐 문제 됐는데 변제를 위하여 줬죠. 변제 세무.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돈을 줬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가 빌린 돈 갚으라고 돈 줬다고 죄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잘 나오는 플레이죠. 그래서 거기 지급보증 채무라고도 나오고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미 보증한 채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기보증 채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이미 한번 보증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돈을 주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변제 세모. 그 정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이건. 틀렸습니다. 32번.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특허, 발명, 직원 명의로 하더라도 다 무죄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딱 주의할 게 하나가 승계란 말이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했어요. 승계.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면, 승계 약정이 있었다면, 그건 배임죄 되는 거예요. 배임죄가. 근데 그런 승계 계약이 없었다면, 그죠?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죠. 그죠? 승계 약정이 없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예, 그런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33번.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을 적용받는 종업원이 승계 동그라미. 이건 승계 약정이 있었던 경우죠. 이건. 승계란 말이 있습니다. 승계란 말이 있기 때문에 임무를 위반해서 직무 발명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에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해서 제3자가 특허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발명 내용이 공개가 되도록 했다면 이것은 사용자에게, 즉 회사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된다. 그죠? 승계란 말이 있으니까 이건 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34번과 35번은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34번.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전세모 부전 청탁을 받은 경우 배임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맞죠? 자, 배임죄죄 주체는 그 타인 사무처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무 처리를 시작했고 여기서 사무 처리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럼 타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돈 받으면 배임죄죄가 돼야죠.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무 처리자가 되기 전에 이때 부전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죄가 되지 않아야겠죠. 그렇죠? 여기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4번. 그렇죠? 자,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그 전에 돈 받고 뭐 부정청탁 받은 것은 아직 배임죄가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35번. 피고는 이와 같이 부정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청탁과 관련된 인물로서 현실적 담당하는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는 이와 같이 부정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후 실제 청탁 관련된 인물을 담당하게 되었고 그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었던 업무라면 기대 동그라미. 이럴 땐 죄가 되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35번. 자, 사무를 처리하기 전에 부전 청탁과 돈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앞으로 요 일을 맡게 될 것이 기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면 그럴 땐 또 이제 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모순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 죄가 된다,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세모 쳐드렸죠? 누구나 기대할 수 있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면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36번. 부전 청탁의 결과로 상대방이 얻은 재물 등의 일부를 상대방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건 이제 판교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판례인데 사실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몰라도 여러분들이 뭐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죄가 된다.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네, 사실관계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36번은 맞습니다. 37번입니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에 따라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 채무자가 집행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설리 양도했다면 면탈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선생님, 거기 두 번째 줄에 허위양도란 말이 있는데요. 허위양도는 이거 제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되죠. 근데 계약명의신탁이잖아요.
계약명 신탁이기 때문에 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세모 치고. 계약명 신탁이 나오면서 제가 되는 판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계약명 신탁은 싹 다 부재입니다. 그래서 계약명 신탁은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뭐 횡령죄 안 된다, 배임죄 안 된다, 사기죄도 안 된다, 면탈죄도 안 된다, 다 부재입니다. 계약명 신탁에서 제가 되는 판례 하나도 없어요. 틀렸습니다. 절도죄 안 되는 판례도 또 있죠. 판례가 굉장히 많은데 다 부재입니다. 자, 38번.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강제 입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면탈죄 성립하게 되고 상호 실적 경합 관계에 있다. 틀렸죠? 네, 틀렸습니다. 뭐죠? 상상적 경합범이죠? 네, 상상적 경합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재산을 허위 양도하는 행위 하나를 했어요. 하나의 허위 양도. 하나 허위 양도로 침해되는 자들은 여러 명입니다. 복수. 여러 명의 채권자들 침해를 봐요. 그래서 하나 행위로 여러 개 침해를 주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이다 라고 하고 있죠. 예, 틀렸습니다. 39번입니다. 갑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갑교회를 탈퇴한 후 탈퇴 동그라미 하시고 갑교회 명의로 갑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위조죄, 행사죄 등이 성립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회사의 대표가 있다. 지배인이 있다. 자, 회사의 대표나 지배인은 회사를 위해서 일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교회를 대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권한을 위임받은 이 사람도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여기 포괄적이란 말이 뭐 나와도 되고요. 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죠? 그래서 대표, 지배인, 목사님,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들 전부 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위조죄나 뭐 이런 죄가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이제 대표나 지배인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이 나와요? 제한된 권한을 넘어서 권한이 딱 제한되어 있었는데 그걸 넘었단 말이에요. 권한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넘은 만큼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조죄가 돼야죠. 이렇게. 위조죄는 권한 없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만큼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 목사님일 때는 권한이 있었지만 교회를 탈퇴했잖아요. 예, 교회를 탈퇴했으면 교회에 대한 권한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위조죄가 돼야죠. 이렇게. 예, 돼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 포괄적 권한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있는 건데, 이제 하나 더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자, 대표, 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여기에 포인트죠?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포괄적 권한 받았으니까. 권한이 있는 거 같죠? 근데 권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조죄가 됩니다, 이거. 위조죄가 돼요, 그죠?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자, 그러면 이거랑 선생님 뭐가 다른 건데요? 자, 뭐가 다르냐면,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갑 대표가 이렇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이 사람 당연히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죠. 한자로 써드릴게요. 예,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글로 써드렸습니다. 예.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왜냐면 이제 얘를 뭐라고 그럽니까? 얘가 본인, 얘가 뭐요? 대리인, 임의대리인, 그죠? 예,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대리인이 이 사람한테 권한을 또 줬어. 예, 권한을 또 줬습니다. 임의대리인은 복대리 선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경찰학대 배우는데. 원칙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대리죠, 이거 복대리. 복대리. 중복대리.
자, 원래 회사에는 이 갑이란 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권한 다 위임해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자기가 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일을 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포괄적 권한을 다 주면서.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원래 대리인이 있는데 얘는 중복되는 대리인이 되는 거죠. 중복 대리.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회사로부터 포괄적 권한 위임받은 대표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대표로부터 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복대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 권한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권한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 나오면 회사로부터가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누군가의 대리인으로부터 또 권한을 받은 경우는 요 권한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위조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판례.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안 되는 경우 제가 되는 예외들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뭐 시간 없으면 쓰지 마세요. 내일 또 정리해서 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39번은 보면 교회 목사님은 권한이 있죠. 근데 탈퇴했잖아. 탈퇴했으니까 권한이 없어졌죠. 권한이 없어지면서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40번. 피고인이 행사를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불행 발행에 의해 피고인 명 예금 통장 기장 내용 중 특정 일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복사하여 통장 원매를 변조했다. 증거가 지었을 때 죄가 된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예금 통장 기장 내용 중에 입금자 명의를 가리고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꾸면 위조 아닙니까? 그래서 변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름은 통장 명의자 이름이 아니고요. 그 내부적으로 입금자 이름이기 때문에 통장의 현 내용을 바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통장이 뭐 신한은행인데 국민은행 이렇게 바꾸면 그거 위조죠. 명의자를 바꾸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내용에 있는 걸 바꿨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또 하나. 선생님, 여기 뒤에 보니까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죄가 되는 겁니까? 행사죄가? 돼야죠. 증거 제출이 바로 행사죄 가장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데? 증거 제출도 죄가 되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게 죄가 안 되는 게 있긴 있죠. 그죠? 예,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때 무슨 죄는 안 돼요? 예, 업무상 비밀 누설. 의사가 이제 진단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막 함부로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뭐 비밀 누설을 볼 수 없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거니까. 그죠? 이런 죄는 안 돼요. 이런 죄는 안 되지만 그 위조된 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위조문서 행사죄는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랑 이제 좀 헷갈리는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누설은 아니지만 행사죄는 되는 겁니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40번 맞는 질문이죠. 41번. 피고인이 위조 변조한 공문서 이미지 파일을 위조된 것이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 그러면 위조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 맞죠? 자, 이 판례는 이제 우리 길자 사건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그런 비교해서 앞에서 이제 위조 변조가 됐기 때문에 이메일 송부가 행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조가 됐잖아요. 위조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파일로 떠갖고 이메일 송부했을 때 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앞에서 위조자 성립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이메일 그 스캔 떠서 파일 이메일을 보냈을 때 행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조 성립하지 않은 판례 뭐가 있어요? 글자를 오래 붙인 판례 있죠. 그죠? 길자 사건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미애라고 잡지에 글을 오래다 붙였어요. 오려 붙인 정도 가지고는 사람을 속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조로서 성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조가 아니라면 똑같이 이메일 송부에도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문서 행사죄도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키워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조가 돼야 행사죄도 됩니다. 오려 붙인 것은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 송부에도 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옆에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오려 붙인 X 쓰면 되죠. 뭘. 네, 오려 붙였다 이런 말로 하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맞는 질문입니다. 42번.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인적사항, 병명 등을 기재한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서로 볼 수 있다. 틀렸죠? 입퇴원 확인서는 누가 쓰는 겁니까? 간호사가 쓰는 거죠? 간호사가 쓰는 그 문서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로 볼 수는 없습니다. 틀렸죠?
예,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소견서랑 비교하고 있는데, 예, 소견서는 우리 의사의 소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단서 맞죠. 소견서는 진단서가 맞고 입턴 확인서는 진단서가 아닙니다. 예, 그거 중요하죠. 2013년도 팔렸습니다. 틀렸습니다. 43번. 간통 사실을 알고 나서 배우자 동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진저한 용서가 아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간통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간통죄가 좀 있으면 이제 위헌 결정이 나올 예정이죠. 근데 항상 어떤 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이거나 위헌 결정으로 없어지기 직전에 거기 시험에 나와요. 없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이니까 간통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간통죄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종용과 유서가 중요하죠. 형법에서는 형소법, 뭐 고소 이런 게 중요하고 종용과 유서가 있는데 간통에 관해서 유서하고 종용이 있죠. 자, 시험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자, 간통의 유서. 유서라는 게 뭡니까? 간통을 하고 나서 사후에 용서해 주는 거죠. 예, 사후에 용서해 주는 걸 유서라고 합니다. 유서로 평가받는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합의각서 판례밖에 없어요. 그죠? 예, 간통하지 마라. 이제 합의각서 받았으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자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여기 나오는 거 뭐 동거했다, 뭐 이해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타 등은 다 유서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종용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 승낙이죠. 예, 사전 승낙으로서 이 종용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이혼이 돼야 돼요. 이혼. 혼인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에 합의가 있다거나 또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이 됐다거나, 그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만 하면 되죠. 청구만 하면 되죠. 형소법에서. 근데 종용이 되려면 재판이 확정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들은 전부 다 이제 합의받은 판례들밖에 없어요. 확정된 판례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종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꼭 전 정리하도록 들어가시겠어요? 43번 맞습니다. 자, 44번. 뇌물죄에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 또는 관리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의 결정권자를 보호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에도 포함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 공무원 아닌 사람 두 명 있잖아요. 복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 복지 도우미, 집행관 사무원, 그죠? 둘은 공무원 아닙니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맞습니다. 45번.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범죄사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전화로 안부 인사를 나눌 정도였더라도 돈 받으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쭉 다 정리해놨습니다. 공공이익은 명확하지만 통신상 공익은 명확하지 않다. 약사 자격 있는 자의 대화하는 것은 처벌하지만 의료기관 자격 있는 자의 대화는 처벌하지 않는다. 경매 신청은 사기죄가 되지만 유치권 신고는 사기죄가 아니다. 발명 특허받아도 죄가 안 되지만 승계라는 말이 나오면 죄가 된다. 소견서는 진단서가 맞지만 입턴 확인서는 간호사가 쓰는 것이니까 진단서가 아니다. 그죠? 비집성을 정리해놨습니다. 그 내일 정리는 제가 아까 그거 써드릴게요. 그거 교회 탈퇴 지배 그거 써갖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